이것마저 안 먹히면 어쩌라는 거냐? 미국 참모총장이 완전 낭패라는 듯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한국이 만든 완벽 요새에 미국의 무기는 단 한 발도 먹히지 않았거든요. 사우디는 한국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현재 치솟는 원유 가격을 한국에만 특별 공급해주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헤인즈이고 워싱턴 국토안보부 산하에너지위기 대응센터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 모니터링팀 팀장을 맡고 있어요. 오늘은 목요일 새벽 2시였고 상황실 안은 평소처럼 어두웠습니다. 대형 모니터 6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화면마다 중동 유전지대 위성 영상과 LNG 선박 이동 경로가 실시간으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냉방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복도에서 누군가 자판기 버튼을 누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카타르 나스라판 가스전 생산량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정상 수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그때 메인 스크린 왼쪽에서 빨간색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신호 감지 카타르 나스라판 단지 북동쪽 구역이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고 저는 즉시 위성 화면을 확대했어요. 화면 속에서 작은 섬광이 터지더니 곧바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몇 초 후 두 번째 폭발이 이어지면서 생산 라인 일부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제니퍼가 헤드셋을 벗으며 소리쳤어요. 헤인즈 미사일 공격 확인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하며 물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제니퍼가 데이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어요. 생산 라인 3개 중 2개 파손됐고 나머지 하나도 가동 중단됐습니다. 전체 수출량 17% 증발 예상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즉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7%라니 그건 하루 생산량으로 치면 전 세계 LNG 공급의 4%에 해당하는 양이었고 복구까지 최소 3개월은 걸릴 거였어요. 저는 제니퍼에게 지시했습니다. 글로벌 전력망 영향 분석 즉시 돌리십시오. 제니퍼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메인 스크린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실행됐어요. 세계 지도가 떠올랐고 각 국가별 LNG 의존도와 비축량이 색깔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이 점점 번져나가고 있었고 유럽, 동남아, 동아시아 순으로 경고지역이 확대되고 있었어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하단에 떴습니다. 병원 전력 차단 예상시간 8일 데이터 센터 백업 전원 고갈 예상시간 12일이라는 문장이 붉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고 저는 그걸 보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8일이라니 그건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였고 특히 병원이 먼저 무너진다는 건 인명피해가 즉시 발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제니퍼에게 말했습니다. 긴급회의 소집하십시오. 모든 관련 부서 책임자 지금 당장 여기로 모이게 하세요. 제니퍼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고 저는 화면을 보며 상황을 정리했어요. 카타르 공격은 단순 테러가 아니었고 전략적 타격이었습니다. 전 세계 LNG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지점을 골라 무력화시킨 거였고 타이밍도 완벽했어요. 지금은 겨울 직전이었고 북반구 국가들은 모두 난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회의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분위기를 확인했어요. 국무부 에너지 안보 담당 차관보인 마크 톰슨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국방부 정보분석관 2명과 연방에너지청 대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반대편 구석에는 한국 대사관에서 파견 나온 연락관이 앉아 있었는데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노트북만 펼쳐놓고 있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텐데 왜 여기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었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크가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헤인즈 상황 브리핑 시작하십시오.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카타르 공격 영상을 재생했어요. 폭발 장면이 다시 나타났고 사람들이 화면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설명했어요. 현재 카타르 나스라판 가스전 생산 능력 17% 손실됐고 복구 예상 기간은 최소 3개월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시뮬레이션 결과 병원 및 필수 인프라 전력 차단이 8일 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크가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8일이라는 건 어떤 국가 기준입니까? 저는 데이터를 전환하며 대답했습니다. 대만, 한국,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가장 먼저 타격받을 것이고 유럽은
2주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시장 안정화 개입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선물 시장 동결하고 비축분 방출 준비하십시오. 저는 그 지시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준 대응 매뉴얼이었고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연락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마크가 그를 보며 물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한국연락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건 공급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공급 문제가 아니라니? 카타르에서 17%가 날아갔는데 그게 공급 문제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마크도 같은 생각인지 물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한국연락관이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려 했지만 마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긴급 대응 논의 중입니다. 개별 의견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한국연락관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고 저는 그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기들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똑같이 무너지고 우리한테 손 벌리는 패턴이었거든요. 저는 마크에게 말했습니다. 시장 안정화 개입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비축분 방출 시점은 이틀 후로 설정하고 선물 거래 제한 조치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행하십시오. 각국 반응 모니터링하고 추가 조치 필요하면 즉시 보고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회의실을 나갔지만 저는 자리에 남아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한국연락관도 여전히 앉아 있었고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아까 하시려던 말씀이 뭡니까? 한국연락관이 저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급량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계약 구조가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계약 구조라니 그건 법률부서 일이었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물리적 공급량 확보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계약 따질 때가 아닙니다. 실제 가스가 필요합니다. 한국연락관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는 상황실로 돌아왔어요. 제니퍼가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헤인즈 시장 반응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LNG 선물 가격이 20% 급등했고 현물 시장에서는 긴급 계약 경쟁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선박을 선점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일본도 비상 구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니퍼에게 지시했습니다. 비축분 방출 발표 당겨서 지금 바로 하십시오. 시장 진정시켜야 합니다. 제니퍼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보도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번 위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고 시장이 패닉 상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대응 경험이 있었고 비축분 방출과 선물 시장 통제로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거였어요. 3시간 후 제니퍼가 긴급 보고를 들고 왔습니다. 헤인즈 문제 생겼습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유럽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장기 계약을 일방 파기하고 현물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뉴스가 떠 있었고 가격은 30% 추가 상승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확인하며 당황했습니다. 비축분 방출 발표 후 오히려 시장이 더 불안해진 거였고 우리 개입이 신호를 잘못 보낸 셈이었어요. 제니퍼가 추가 보고를 읽어줬습니다. 주요 계약 파기 건수 23건 선박 임대료 2배 상승 긴급 구매 경쟁 격화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표준 대응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고 시장은 우리 발표를 공급 부족 확인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즉시 한국연락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계약 구조 문제 자료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한국연락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제니퍼에게 말했습니다. 개입 방향 전면 재검토합니다. 한국 데이터 들어오는 대로 즉시 분석 시작하세요.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화면 속에서 계속 상승하는 가격 그래프를 보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데이터를 요청한 다음 날 국제공동회의가 소집됐고 저는 제네바 유엔 에너지 안보 회의실에 도착해서 각국 대표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지만 답답하게 느껴졌고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30여 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유럽연합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이 상석에 있었고 그 옆으로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장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석에 앉아 있었고 오른쪽으로 세 자리 떨어진 곳에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과장이 보였는데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자
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각국 비축량 현황부터 공유하겠습니다. 대만부터 보고하십시오. 대만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재 비축량은 8일치이고 긴급 도입 없이는 2주 내 전력 생산 중단 불가피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사람들이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8일이라니 그건 시뮬레이션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고 대만은 이미 생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의장이 다음 순서를 지목했어요. 일본 보고하십시오. 일본 차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비축량 14일치이며 현재 호주, 카타르, 미국 노선에서 긴급 도입 협상 진행 중입니다. 선박 확보가 관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일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선박 시장이 곧 포화 상태가 된다는 뜻이었고 늦게 움직이는 국가는 물량 확보 자체가 불가능해질 거였어요. 의장이 유럽연합 쪽을 보며 물었습니다.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 집행위원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비축량은 40일치이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즉시 시장 개입에 들어가고 가용한 모든 선박을 확보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계약 조건을 상향 조정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선언을 듣고 긴장했습니다. 유럽이 가격 경쟁을 선포한 거였고 계약 조건 상향이라는 건 프리미엄을 얹어서라도 물량을 쓸어가겠다는 뜻이었어요. 일본 차관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선박 확보는 생존 문제이고 가격은 협상 가능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고 각국 대표들이 긴급 전화를 걸거나 보좌관들과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협력회의가 아니라 공급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싱가포르 장관이 손을 들어 물었어요. 현재 가용 선박은 몇 척입니까? 의장이 자료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즉시 투입 가능한 LNG 운반선은 전 세계적으로 47척이고 추가 확보 가능한 선박은 12척 정도입니다. 일본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총 59척인데 여기 모인 국가만 30개가 넘습니다.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유럽 집행위원이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우선 확보에 나서는 겁니다. 회원국 27개국 전체 수요를 감안하면 최소 20척은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계산했습니다. 유럽이 20척을 가져가고 일본이 10척 정도 확보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30척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구조였고 특히 비축량이 적은 동남아와 동아시아 국가들은 완전히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의장이 회의를 정리하려 했지만 대만 대표가 다시 일어나며 거의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우리는 8일밖에 없습니다. 최소 3척은 확보해야 합니다. 유럽 집행위원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시장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선착순과 가격 경쟁력이 기준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대만이 이미 탈락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8일 안에 계약을 성사시키고 선박을 확보하고 물량을 도입하는 건 유럽이나 일본도 빠듯한 일정이었고 자금력과 협상력이 약한 대만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한국 쪽을 보았습니다. 한국 과장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고 메모도 하지 않고 그냥 회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도 비축량이 많지 않을 텐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곧 답을 찾았어요. 한국은 이미 포기한 거였습니다. 경쟁에 뛰어들 여력이 없거나 아니면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물러나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의장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 할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 입장 밝히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사람들이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위기에서 비축량 방출과 긴급 생산 확대로 동맹국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선박 확보가 필요하고 최소 8척은 우선 배정받아야 합니다. 일본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고 유럽 집행위원도 동의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협상 효율을 위해 우선순위 국가 선정이 필요합니다. 비축량과 경제 규모를 고려해 실질적 협상 가능 국가부터 지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대만 대표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개별 협상을 진행하시거나 차순위 공급선을 찾으셔야 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자리에 앉으며
한국 쪽을 다시 보았어요. 한국 과장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냥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어요. 한국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비축량도 적고 협상력도 약하고 무엇보다 본인들도 이미 상황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제니퍼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헤인즈 상황 급변했습니다. 저는 복도 한쪽으로 비켜서며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니퍼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정전 시작됐습니다. 예상보다 4일 빨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췄습니다. 4일 빠르다니 시뮬레이션 오차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거였고 실제 상황이 예측보다 훨씬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다른 국가는 어떻습니까? 제니퍼가 대답했습니다. 태국, 필리핀도 비상상태 선포했고 인도네시아는 순환 정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회의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한국 과장이 복도로 나오고 있었고 저는 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한국 비축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한국 과장이 저를 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2일치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예상보다 조금 많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12일이면 대만보다는 낫지만 일본이나 유럽에 비하면 턱없이 짧았고 선박 확보 경쟁에서 밀리면 동남아 국가들처럼 무너질 거였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하며 노트북을 열어 협상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1순위는 일본과 유럽이었고 2순위는 싱가포르와 호주였으며 한국은 3순위 하단에 배치했습니다. 사실상 제외 대상이었지만 형식적으로는 목록에 남겨둔 거였어요. 한국을 우선순위 하단에 배치한 다음 날 저는 워싱턴 사무실로 돌아와 제니퍼에게 별도 검증 채널을 열라고 지시했고 한국 상황을 재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린 판단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만약 한국이 정말 무너진다면 그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거든요. 제니퍼가 모니터 앞에 앉아 한국에너지공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고 실시간 수입 현황 화면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예상했습니다. 카타르 노선이 끊겼으니 당연히 붉은색 경고등이 떠 있을 거였고 긴급 대체 협상 중이라는 표시가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화면은 달랐습니다. 제니퍼가 데이터를 확대하며 말했어요. 헤인즈 이상합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카타르 나스라판 노선은 확실히 중단 상태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다른 공급선들이 모두 정상 작동 중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호주 북서부 가스전 노선 활성, 미국 루이지애나 수출 터미널 노선 활성, 캐나다 서해안 LNG 프로젝트 노선 활성이라는 초록색 표시가 나란히 떠 있었고 각 노선마다 예정된 물량이 정확히 입항하고 있다는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니퍼를 보며 물었어요. 시스템 오류 아닙니까? 제니퍼가 재검증 버튼을 눌렀고 화면이 새로 고침됐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다시 확인하십시오. 수동으로 각 노선 입항 기록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제니퍼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고 저는 옆에 서서 화면을 지켜봤어요. 호주 노선 첫 번째 선박 예정대로 인천항 도착, 두 번째 선박 광양항 입항 완료, 세 번째 선박 항해 중 정상이라는 데이터가 줄줄이 나타났고 미국 노선도 동일했습니다. 캐나다 노선은 장기 계약 물량이었고 이것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거든요. 전 세계가 선박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가격이 2배로 뛰고 있는데 한국만 멀쩡하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어요. 저는 제니퍼에게 물었습니다. 가격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제니퍼가 시장 현황을 띄웠어요. LNG 현물 가격 100만 BTU당 42달러, 선박 임대료 1일 15만 달러, 긴급 계약 프리미엄 30% 추가라는 숫자들이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고 이건 정상 시장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럼 한국도 이 가격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까? 제니퍼가 한국 계약 내역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기존 장기 계약 가격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었어요. 시장 가격이 폭등하는데 기존 계약 가격을 유지한다는 건 계약 상대방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는 뜻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공급자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니퍼에게 지시했습니다. 공급자 정보 확인하십시오. 누가 한국에 이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제니퍼가 데이터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저는 옆에서 기다렸어요. 몇 분 후 제니퍼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호주는 쉘과 우드사이드, 미국은
쉐브론과 엑슨모빌 캐나다는 쉘 캐나다입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보며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메이저 에너지 기업이었고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들이었어요. 현물 시장에서 2배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기존 계약을 고수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마크 톰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크, 한국 데이터 이상합니다. 마크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공급선이 모두 정상 작동 중입니다. 카타르 노선 끊겼는데도 다른 경로로 물량 확보하고 있고 가격도 기존 계약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재고 소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재고만으로는 이틀이 한계입니다. 지금 나흘째인데 여전히 정상 공급 중입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회의 소집하겠습니다. 1시간 후 여기로 오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로 돌아와 제니퍼에게 물었어요. 한국전력 사용량 데이터 확인됩니까? 제니퍼가 한국전력공사 공개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1일 전력 사용량 그래프가 나타났고 지난 일주일간 수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래프를 보며 예상했습니다. 공급 부족 때문에 전력 사용을 줄이고 있을 거였고 그래프가 하락세를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래프는 평소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니퍼에게 말했어요. 산업용 전력 사용량만 따로 확인해 보십시오. 제니퍼가 필터를 적용했고 제조업, 화학, 철강, 반도체 산업별 전력 사용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모두 정상 수준이었고 감축 조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니퍼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었어요. 한국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1시간 후 회의실에는 마크와 국방부 에너지 분석팀 2명이 모여 있었고 저는 한국 데이터를 프로젝터에 띄웠어요. 마크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상이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내 모든 지표가 평상시와 동일합니다. 국방부 분석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숨겨진 비축분이 있는 건 아닙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공식 비축량은 12일치이고 추가 비축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말했습니다. 그럼 긴급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우리가 파악 못한 경로로 물량 확보했을 겁니다. 저는 제니퍼가 준비한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신규 계약 없고 기존 장기 계약만 작동 중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크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뭔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크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서울로 가겠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마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승인했어요. 가십시오. 이틀 안에 보고 올리세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즉시 항공편을 예약했고 제니퍼에게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연락처를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여전히 모든 지표가 정상이었고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고 제가 놓친 구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찾기 전까지는 제 판단이 틀렸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에서 내린 건 다음 날 오전이었고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세종시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평범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과 아파트 단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거리는 북적였으며 신호등마다 차들이 막혀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너지 위기 국가치고는 너무 평온했거든요. 정전 대비 표지판도 없었고 절전 캠페인 현수막도 보이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택시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전기요금 많이 올랐습니까? 기사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대로인데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청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고 로비에서 출입증을 받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벽에 붙은 안내판을 보니 에너지 안보 상황실이라는 표시가 있었고 저는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안에는 대형 모니터 여러 개가 벽면을 채우고 있었고 실시간 LNG 선박 위치와 입항 일정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책상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그중 하나에 남자 한 명이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데이비드 헤인즈입니다. 약속 시간에 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준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보과장입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의 손은 건조했고 악수는 짧았습니다. 박준혁은 3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표정은 담담했어요. 그는 별다른 인사 없이 벽면 모니터 앞으로 걸어가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LNG 공급 경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의 뒤를 따라가며 지도를 봤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선이 뻗어나가고 있었고 각 선마다 색깔이 달랐습니다. 박준혁이 레이저 포인터로 첫 번째 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호주 북서부 가스전 경로입니다. 연간 400만 톤 계약되어 있고 현재 정상 공급 중입니다. 저는 그 선을 보며 물었어요. 카타르 사태 이후 가격 재협상 없었습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기 계약이라 가격 조정 조항이 없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됐어요. 현물 시장이 2배로 뛴 상황에서 공급자가 기존 가격을 고수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급자 입장에서는 계약 파기하고 현물 시장에 파는 게 유리합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파기 시 위약금이 계약 총액의 30%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계산했습니다. 400만 톤 계약이면 위약금만 수억 달러였고 그 정도면 함부로 파기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박준혁이 다음 선을 가리켰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수출 터미널 경로입니다. 연간 250만 톤 계약되어 있고 역시 정상 공급 중입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것도 장기 계약입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계약이고 5년 차입니다. 저는 지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기 계약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모든 주요 공급선이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었고 위약금 조항으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세 번째 선을 가리켰어요. 캐나다 서해안 LNG 프로젝트입니다. 연간 150만 톤 계약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선을 보며 놀랐습니다. 캐나다 서해안이라니 그건 태평양 직통 경로였고 중동을 완전히 우회하는 루트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경로는 언제 확보했습니까?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계약 체결은 2012년이고 실제 공급 시작은 2023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2012년이라니 14년 전이었고 그때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 같은 게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때 캐나다 경로를 확보했습니까? 박준혁이 화면을 전환하며 대답했어요.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고 한국의 LNG 수입선 다변화 추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중동 의존도가 70%였고 2025년에는 40%로 낮아져 있었어요. 저는 그래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경로 하나가 막히면 전체 공급에 타격을 입습니다. 박준혁이 지도로 돌아가 모든 선을 동시에 표시했어요. 카타르 노선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초록색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카타르는 전체 공급량의 15%입니다. 나머지 85%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 비율을 보며 놀랐습니다. 15%라니 생각보다 훨씬 낮았어요. 저는 한국이 중동 의존도가 높을 거라고 가정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반박했어요. 하지만 일부 경로가 막히면 연쇄 효과가 발생합니다. 박준혁이 키보드를 두드려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시나리오가 나타났고 각 경로 차단 시 대응 방안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호주 경로 차단 시 미국과 캐나다 물량 증량, 미국 경로 차단 시 호주와 러시아 물량 증량, 중동 전체 차단 시 태평양 경로로 전환이라는 시나리오들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어요. 각 경로는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상호 백업이 가능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 다변화가 아니었어요. 시스템 전체가 자동 전환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고 한 경로가 막혀도 즉시 다른 경로로 우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이 시스템은 언제 구축했습니까?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2022년 위기 이후입니다. 저는 그 해를 기억했어요. 2022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해였고 유럽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됐던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때 한국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3조 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놀랐습니다. 33조 원이라니 미국 달러로 25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이었고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이었어요. 박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이후 공급 구조를 전면 재설계했고
특정 국가 의존도를 강제로 낮췄으며 자동 전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겪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 교훈을 시스템에 반영했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보며 물었어요. 지금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까? 박준혁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화면에는 입항 예정 선박 목록이 떠 있었고 각 선박마다 출발지와 도착 예정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호주에서 출발한 선박 3척, 미국에서 출발한 선박 2척, 캐나다에서 출발한 선박 1척이 모두 정상 항해 중이었고 예정대로 도착할 거였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무너지지 않았고 제 판단이 틀렸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한 직후 저는 박준혁에게 요청했습니다. 2022년 위기 당시 기록을 볼 수 있습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 캐비닛으로 걸어가 두꺼운 보고서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첫 페이지를 펼쳤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2년 에너지 위기 대응 백서 및 구조 재설계 방안이라고 적혀 있었고 발행 날짜는 2023년 3월이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에는 위기 발생 경위가 정리되어 있었고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으로 유럽 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현물 가격이 급등했고 한국도 긴급 도입 과정에서 고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평균 도입 가격 100만 BTU당 54달러, 정상 가격 대비 3배 수준, 총 추가 지출액 33조 7천억 원이라는 문장이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고 저는 그 금액을 보며 숨을 들이켰어요. 33조 원이라니 이건 단순 적자가 아니라 국가 재정을 흔드는 수준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 금액은 공기업 부채로 전환됐고 10년 분할 상환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위기 분석 섹션이었고 문제점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특정 지역과도 의존 중동 68% 단기 계약 비중 과다, 전체의 42% 위기 대응 매뉴얼 부재, 긴급 도입 시 가격 통제 불가라는 항목들이 적혀 있었고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사례와 손실 규모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보며 물었어요. 이 분석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바꾼 겁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보고서 뒷부분을 펼쳤습니다. 재설계 방안이라는 장이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항목은 공급선 다변화 강제 기준 설정이었고 단일 국가 의존도 상한선 20% 최소 5개 국가 이상 분산, 장기 계약 비중 70% 이상 확대라는 수치 목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준을 보며 놀랐어요. 20% 상한선이라니 그건 사실상 어느 한 국가도 지배적 공급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었고 극단적인 분산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자동 전환 시스템 구축이었고 실시간 공급 모니터링 경로 차단 시 자동 백업 발동 사전 협의된 증량 계약 체결이라는 세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자동 백업이라는 게 실제로 가능합니까? 박준혁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카타르 경로 차단에 따른 자동 대응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고 호주 계약 물량 3% 증량, 미국 계약 물량 2% 증량, 캐나다 예비 물량 6만 톤 즉시 투입이라는 조치들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수동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카타르 공격 직후 자동으로 시스템이 반응했고 다른 경로에서 물량을 끌어왔으며 공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비상 시나리오 사전 준비였고 중동 전면 차단 시나리오, 태평양 경로 동시 차단 시나리오, 복합 위기 시나리오라는 가상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되어 있었어요. 각 시나리오마다 대응 방안이 첨부되어 있었고 필요 물량 확보 경로, 백업 수단 비용 추정치까지 상세히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어요. 이 시나리오들을 실제로 테스트했습니까? 박준혁이 다른 파일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연례훈련 기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2023년부터 매년 실시한 모의 훈련 결과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상위기 발생 대응팀 소집, 공급 경로 전환 실행 결과, 검증이라는 단계들이 반복 기록되어 있었고 매번 개선 사항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가정하고 반복 훈련했어요. 그리고 훈련 결과를 시스템에 계속 반영하며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박준혁에게 물었어요. 이 구조가 지금 카타르 사태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겁니까? 박준혁이 모니터를 전환했습니다. 실시간 대응 로그가 떠올랐고 카타르 공격 발생 시점부터 현재까지 모든 조치가 시간순으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공격 발생 후 15분 만에 비상 대응팀 소집됐고 30분 만에 호주 미국 경로 증량 협의 시작됐으며 2시간 만에 캐나다 예비 물량 투입 확정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타임라인을 보며 놀랐어요. 15분이라니 거의 즉각 반응이었고 2시간 만에 대체 물량을 확정했다는 건 사전 협의가 완료되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공급자들이 즉시 증량에 동의한 이유가 뭡니까? 박준혁이 계약서 사본을 보여줬어요. 긴급 상황 시 물량 조정 조항이라는 섹션이 있었고 자연재해, 전쟁 공급 차단 등 불가항력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에 물량 증감 가능하며 증량 시 추가 프리미엄 지급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보며 이해했어요. 한국은 계약 단계에서 이미 위기 대응 조항을 넣어뒀고 공급자들도 증량 시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현물 시장 가격보다는 낮을 겁니다.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 계약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급자들도 선호합니다. 저는 그 논리를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현물 시장은 가격이 높지만 불안정했고 장기 계약은 가격이 낮지만 안정적이었어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현물 시장에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게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어요. 이 구조를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했고 2025년에 완성됐습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3년이었어요. 33조 원 적자를 겪고 3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공급 체계를 만든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쳐 마지막 장을 확인했어요. 결론 부분이었고 향후 과제라는 섹션이 있었습니다. 추가 공급선 확보, 북미 및 아프리카 지역 다변화 심화 운송수단 확보 자체, LNG, 운반선 확대, 비축 시설 증설, 전략 비축기지 추가 건설이라는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각 항목마다 목표 연도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목록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공급 구조를 계속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보며 말했어요. 이 자료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건넸습니다. 공개 가능한 자료는 모두 담았습니다. 저는 USB를 바다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자료를 워싱턴에 보고하면 제 초기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드러날 거였고 한국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한 결정도 재검토될 거였어요. USB를 가방에 넣은 직후 저는 박준혁에게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캐나다 서해안 경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준혁이 모니터 앞으로 걸어가 새로운 지도를 띄웠고 태평양 전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해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키티멧 LNG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캐나다 서부 해안에서 개발 중인 대형 LNG 수출 프로젝트였고 주로 아시아 시장을 겨냥한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정보로는 최근에 가동을 시작한 시설이었고 한국이 14년 전부터 관여했다는 건 예상 밖이었어요. 박준혁이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2012년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참여했고 쉐브론 및 우드사이드와 공동 투자자로 들어갔습니다. 총 투자액은 15억 달러였고 그 대가로 연간 150만 톤 공급 계약을 20년간 확보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계산했습니다. 15억 달러 투자로 20년 공급권이라니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이득이었지만 초기 투자 리스크도 컸던 선택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하필 캐나다 서해안입니까? 박준혁이 지도에 선을 그었습니다. 키티멧에서 한국까지 직선 거리였고 중간에 호르무즈 해협도 말라카 해협도 지나지 않는 경로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항로입니다. 저는 그 선을 보며 깨달았어요. 중동에서 오는 LNG는 호르무즈 해협을 반드시 통과해야 했고 동남아에서 오는 물량도 말라카 해협을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서해안 경로는 태평양을 직접 횡단하는 구조였고 병목 지점이 없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훨씬 멉니다. 운송 비용이 더 들 겁니다. 박준혁이 데이터를 띄웠어요. 운송 비용 비교표가 나타났고
카타르 마이너스 한국 노선과 캐나다 마이너스 한국 노선이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카타르 경로는 거리가 짧았지만 수에즈 운하 통행료와 보험료가 추가됐고, 캐나다 경로는 거리가 길었지만 직항이라 중간 비용이 없었어요. 최종 비용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어요. 평시에는 비용 차이가 크지 않고 전쟁 상황에서는 오히려 캐나다 경로가 저렴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나 수에즈 운하 같은 병목 지점은 전쟁 발생 시 보험료가 급등했고 때로는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하지만 태평양 직항 경로는 그런 리스크가 없었고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어요. 이 전략을 누가 수립했습니까? 박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산업부 내부 태스크포스였고 2011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연도를 기억했어요. 2011년은 리비아 내전과 아랍의 봄이 한창이던 시기였고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했던 때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시에 호르무즈 해협 위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적인 위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했고 우회 경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했다는 뜻이었고 실제 사건이 터지기 15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박준혁이 화면을 전환하며 추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캐나다 프로젝트 외에도 미국 걸프만 LNG, 터미널 투자 호주 북서부 가스전 지분 참여 모잠비크 해양가스전 개발 협력이라는 프로젝트 목록이 나타났고 각 프로젝트마다 투자 시점과 확보 물량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록을 보며 패턴을 발견했어요. 모든 프로젝트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었고 서로 다른 항로를 사용했습니다. 미국 걸프만은 대서양 경유 호주는 인도양 경유 모잠비크는 아프리카 남단 우회였고 어느 하나가 막혀도 다른 경로는 살아있는 구조였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다변화가 아니라 지리적 해지 전략입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단일 항로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셰일 가스 혁명 이후 에너지 자급을 달성했고 중동 의존도를 낮췄지만 그건 자국 생산량이 늘어난 결과였어요. 반면 한국은 자체 생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공급 경로 다변화만으로 같은 효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어요. 현재 이 경로들이 모두 정상 작동 중입니까? 박준혁이 실시간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선박 위치 추적 화면이 떠 있었고 각 경로에서 LNG 운반선들이 이동하고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출발한 선박 한 척은 현재 태평양 중앙을 지나고 있었고 예정 도착 시간은 4일 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한 선박 두 척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한 상태였고 호주 선박 세 척은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었어요. 모두 정상 항해 중이었고 지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확신했어요. 한국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물량이 끊김없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서해안 경로 15년 준비 지리적 분산 전략 항로 병목 지점 회피라는 키워드들을 적었고 이 내용을 워싱턴에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추가로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고 자랑스러워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설명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이 모든 준비가 당연한 일이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 전략을 알고 있습니까? 박준혁이 대답했습니다. 공개 정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정보는 공개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한국을 취약한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철저하게 준비된 국가였고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한국의 준비된 구조를 확인한 다음 저는 박준혁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박준혁이 화면을 전환하며 중동 지도를 띄웠고 아랍에미리트가 강조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지도를 보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산유국이었고 LNG 수출국이기도 했지만 한국과 직접적인 공급 계약은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박준혁이 파일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는 2009년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바라카 원전 건설 계약이 시작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를 알고 있었어요. 한국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자력 발전소 4기를 건설하는 대형 사업이었고 계약 규모가 2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에너지 공급과 무슨 관계인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원전 건설이 LNG 공급과 연결됩니까? 박준혁이 타임라인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2009년 원전 계약 체결, 2012년 방산 협력 MOU 체결, 2015년 특수부대 합동훈련 시작, 2018년 천궁 방공 시스템 수출, 2023년 아크부대 아랍에미레이트 파병이라는 항목들이 연도순으로 나열되어 있었고 각 항목마다 협력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목록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 경제 협력이 아니었어요. 원전에서 시작해서 방산 군사훈련 실제 파병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동맹 구조였고 거의 군사 동맹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특히 천궁 방공 시스템은 아랍에미레이트 방어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한국 기술진이 상주하며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궁 시스템을 알고 있었어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였고 패트리어트와 유사한 성능을 가진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은 제한적이었고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실전 배치됐습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파일을 열었습니다. 2024년 후티 반군 드론 공격 요격 성공, 2025년 이란 미사일 위협 대응 훈련 실시, 2026년 3월 이란 탄도 미사일 공격 요격 성공이라는 기록이 나타났고 마지막 항목에는 상세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월이라니 불과 며칠 전 일이었고 카타르 공격과 거의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었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란 미사일 공격 보고서 볼 수 있습니까? 박준혁이 파일을 확대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 공식 발표 자료였고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저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발사한 탄도 미사일 12발 중 11발을 천궁 시스템이 요격했고 나머지 한 발은 사막 지역에 떨어져 피해 없음이라는 문장이 첫 문단에 적혀 있었고 요격 성공률 91% 이상이라는 평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믿기 어려웠어요. 91%라니 이건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실전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낸 방공 시스템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독립검증 결과도 있습니까? 박준혁이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미국 중부사령부 분석 보고서였고 아랍에미레이트 방공작전 평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고 천궁 시스템의 탐지 및 요격 성능이 예상을 상회했으며 특히 다중 표적 동시 대응 능력이 우수함이라는 문장을 발견했어요. 미국 군사 분석가들도 인정한 결과였고 이건 과장이나 홍보가 아니라 실제 검증된 성과였습니다.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이 요격 성공 이후 아랍에미레이트는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재정의했고 에너지 협력 우선순위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를 이해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는 방어 능력이 입증된 한국을 신뢰하게 됐고 그 신뢰가 에너지 공급 우선권으로 이어진 겁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생존을 지켜주는 동맹 관계로 발전한 거였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실제로 한국에 공급 우선권을 부여했습니까? 박준혁이 최근 발표 자료를 띄웠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에너지부 공식 성명이었고 카타르 사태 관련 공급 조정 방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읽었어요. 긴급 상황에서 전략적 파트너 국가에 우선 공급하며 한국은 최우선 대상국으로 분류됨이라는 문장이 명시되어 있었고 발표 날짜는 카타르 공격 이틀 후였습니다. 저는 그 타이밍을 보며 놀랐습니다. 카타르 공격 직후 아랍에미레이트가 즉시 한국 우선 공급을 선언한 거였고 이건 사전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속도였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박준혁이 회의록을 보여줬습니다. 2025년 한국-아랍에미레이트 에너지 안보 고위급 회담이라는 제목이었고 양국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한 회의였어요. 의제 중 하나가 중동 위기 시 상호 지원 방안이었고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록을 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우연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위기 발생 전에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와 협의를 마쳤고 실제 위기가 터졌을 때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였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이런 협력 구조를 알고 있습니까? 박준혁이 대답했어요. 공개 발표된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양자 간 협의 사항입니다.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계약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 천공 시스템 실전 검증 에너지 공급 우선권 확보라는 키워드들을 적었고, 이 구조가 단순 외교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박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관계는 언제까지 유지됩니까? 박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바라카 원전 운영 계약이 60년이고 방산협력 MOU는 자동갱신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그 기간을 듣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60년이라니 이건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가는 장기 동맹이었고, 한국은 아랍에미레이트와 거의 반영구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와의 장기 동맹 구조를 확인한 직후 저는 박준혁에게 천공 시스템 요격 데이터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박준혁이 별도 폴더를 열며 분류 해제된 작전 기록이라는 파일을 띄웠고, 화면에는 이란 미사일 공격 당시 레이더 추적 데이터가 시간순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의자를 당겨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탐지 시각은 새벽 4시 12분이었고 이란 서부 지역에서 발사된 탄도 미사일 12발이 아랍에미레이트 영공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경보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박준혁이 타임라인을 확대하며 설명했습니다. 발사 후 3분 만에 천공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했고 6분 만에 요격 미사일 발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보며 놀랐어요. 3분 탐지라니 이건 미국 조기 경보 시스템과 비슷한 속도였고 6분 준비는 패트리어트보다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요격 순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미사일 요격 성공 고도 15km, 두 번째 미사일 요격 성공 고도 12km, 세 번째 미사일 요격 실패 회피 기동 성공, 네 번째부터 11번째까지 연속 요격 성공이라는 내용이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고 각 요격 지점의 GPS 좌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어요. 세 번째 미사일은 왜 실패했습니까? 박준혁이 해당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표적이 예상 궤도에서 이탈했고 요격 미사일이 빗나갔지만 2차 요격 시도로 궤도를 변경시켜 사막 지역 낙하를 유도했다는 분석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기록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요격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는 막은 거였고 이건 시스템이 단순히 미사일을 맞추는 것 이상의 전술적 판단을 했다는 뜻이었어요. 박준혁이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 전투평가 보고서였고 작전 총괄 분석이라는 섹션이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공 시스템은 동시 다발 표적 대응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였으며 특히 표적 우선순위 자동 판단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했고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최우선 요격 대상으로 설정하는 알고리즘이 정확히 구현됐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 구체적인 수치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며 놀랐어요. 표적 우선순위 자동 판단이라니 이건 단순 요격 시스템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 전술 판단 시스템이었고 미국 최신 방공 체계에나 들어가는 기능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언제 개발됐습니까? 박준혁이 대답했어요. 천공 2블록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추가됐고 실전 배치는 2025년입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1년 전이었어요. 1년 만에 실전 검증까지 완료한 거였고 개발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박준혁이 추가 파일을 열었어요. 미국 중부사령부 기술분석팀 보고서였고 천공 시스템 성능 평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고 레이더 탐지 거리 400km 이상, 동시 추적 가능 표적수 최대 16개 요격, 성공률 실전 기준 96%라는 수치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96%라니 박준혁이 처음 말한 91%보다 높았고 미국 분석팀이 더 정밀하게 평가한 결과였어요. 보고서 하단에는 평가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천공 시스템은 중동 환경에서 검증된 유일한 한국산 방공 무기이며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은 패트리어트 PAC-3와 동등 수준이고 일부 측면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임. 특히 다중 표적 동시 대응 및 자동 우선순위 판단 기능은 차세대 방공 시스템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작성자는 미 중부사령부 기술평가단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평가를 보며 믿기 어려웠어요. 미군 평가단이 한국 무기를 패트리어트와 동급으로 인정했고 일부는 더 우수하다고 평가한 겁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개됐습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군 내부 문서였지만 아랍에미레이트를 통해 공유받았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천공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미군과 정보를 공유했고 그 과정에서 평가 보고서도 한국에 전달된 거였어요. 박준혁이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자 성명 전문이었고 발표 날짜는 이란 미사일 공격 이틀 후였어요. 저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한국의 방위 산업 기술을 신뢰하며 천공 시스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켰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이건 단순 감사 인사가 아니라 공식적인 동맹 강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말했어요. 이 성명이 에너지 공급 우선권으로 이어진 겁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명 발표 당일 아랍에미레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연락했고 한국에 대한 LNG 공급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따라가며 이해했어요. 천공 시스템이 실전에서 아랍에미레이트를 지켰고 그 성과가 신뢰로 전환됐으며 신뢰는 에너지 안보 협력으로 구체화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으로 사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생존을 책임지는 동맹 관계였고 위기 상황에서 더 강해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추가 메모를 작성했어요. 천공 시스템 요격 성공률 96% 미군도 인정한 성능 실전 검증이 신뢰 구축, 아랍에미레이트 에너지 공급 우선권 확보라는 키워드들을 적었고 이 연결고리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보며 물었어요. 다른 중동 국가들도 비슷한 관심을 보입니까? 박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에서 천공 시스템 도입 문의가 들어왔고 협상 진행 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수입국이 아니었습니다. 방어 능력을 제공하는 국가였고 그 능력이 에너지 공급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방어 능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저는 박준혁에게 카타르 관련 추가 자료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파일 캐비닛에서 다른 폴더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표지에는 카타르 노스필드 확장 프로젝트 참여 현황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폴더를 펼쳐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었고 노스필드 가스전은 전 세계 매장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광구였어요. 최근 카타르 정부가 생산 능력을 연간 7,700만 톤에서 1억 2천만 톤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총 투자 규모는 2,800억 달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규모에 놀랐어요. 2,800억 달러라니 이건 한국가 연간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었고 에너지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프로젝트 참여 기업 목록이 나타났고 엑슨모빌, 쉘, 토탈에너지, 코노코필립스 같은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 기업 이름을 찾아봤지만 투자자 목록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자 다른 항목이 나타났어요. LNG 운반선 건조 계약 현황이라는 제목이었고 저는 그 부분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노스필드 확장 프로젝트는 추가 생산량을 운송하기 위해 신규 LNG 운반선 100척 이상이 필요하며 현재까지 확정 발주된 선박은 78척이고 전체 중 63척이 한국 조선소에서 건조 예정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저는 그 비율을 계산했어요. 78척 중 63척이라니 80%가 넘는 비중이었고 거의 독점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보며 물었습니다. 이 계약은 언제 체결됐습니까? 박준혁이 대답했어요.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발주됐고 가장 최근 계약은 2달 전입니다. 저는 세부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한화오션 27척, 삼성중공업 22척, HD한국조선해양 14척으로 배분되어 있었고 각 조선소마다 건조 일정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납기는 2027년부터 2032년까지 분산되어 있었고 일부 선박은
이미 건조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어요. 건조 일정이 지연되면 어떻게 됩니까? 박준혁이 계약서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지연 위약금 조항이라는 섹션이 있었고 예정 납기 초과 시 1일 100만 달러 위약금, 발생 30일 이상 지연 시 계약 해지 가능 해지 시 선급금 전액 환불 및 추가 손해배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조항을 보며 계산했습니다. 1일 100만 달러라니 한 달이면 30억 달러였고 이건 조선소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발주자 입장에서도 납기 지연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카타르는 가스전 확장을 완료해도 운반선이 없으면 물량을 팔 수 없었고 프로젝트 전체가 멈출 수 있었거든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 건조 계약이 아니었어요. 카타르 프로젝트 전체가 한국 조선소 일정에 묶여 있었고 한국이 선박을 만들지 않으면 카타르는 확장된 생산 능력을 활용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말했어요. 그럼 한국 조선소가 일정을 조정하면 카타르 프로젝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까? 박준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LNG를 수입하는 국가였지만 동시에 LNG를 운송하는 수단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국가였고 그 운송 수단 없이는 카타르도 물량을 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글로벌 LNG 운반선 건조 능력 현황 있습니까? 박준혁이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국가별 LNG 운반선 건조 능력이라는 제목이었고 한국 연간 45척, 중국 연간 15척, 일본 연간 8척, 기타 국가 연간 5척이라는 숫자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율을 계산했어요. 전 세계 연간 건조 능력 73척 중 한국이 45척이라니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압도적인 점유율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추가 설명을 했어요. 중국은 기술 수준이 아직 부족해서 고급 LNG 운반선 건조에는 제약이 있고 일본은 건조 단가가 높아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는 대부분 한국 조선소로 몰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가격과 기술 품질을 모두 만족시키는 유일한 국가였고 카타르 같은 대형 발주처는 선택지가 사실상 한국뿐이었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한국 조선소들이 동시에 일정을 조정하면 글로벌 LNG 시장 전체가 영향받지 않습니까? 박준혁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능력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였고 그 능력 자체가 협상 테이블에서 보이지 않는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카타르 프로젝트 선박 80% 한국 건조, 한국 조선소 글로벌 점유율 60% 납기 지연 시 프로젝트 전체 중단 가능, 운송 수단이 진짜 지배력이라는 키워드들을 적었고 이게 제가 놓친 핵심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이 정보를 카타르도 알고 있습니까? 박준혁이 대답했어요. 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카타르가 한국에 압박을 넣을 때 이 구조를 고려합니까? 박준혁이 화면을 전환하며 최근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카타르 에너지 장관 발언이라는 제목이었고 LNG 공급 중단 가능성 언급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고 카타르가 일부 수입국에 대해 계약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 중단도 고려 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했어요. 발표 날짜는 사흘 전이었고 나스라판 공격 직후였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보며 물었습니다. 한국도 대상입니까?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공식 접촉이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카타르가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고 이건 단순 협상이 아니라 LNG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번질 수 있었어요. 카타르가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저는 박준혁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습니다. 어떤 요구를 받았습니까? 박준혁이 서류함에서 외교 전문 사본을 꺼내 보여줬고 카타르 에너지부 명의로 작성된 문서였어요. 저는 첫 문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LNG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계약 조건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가격 조정 및 물량 배분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다는 외교적 표현이 적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을 올리거나
물량을 줄이겠다는 통보였어요. 저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갔습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공급계약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호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이해해주기 바란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이건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보며 물었어요. 정부 대응 방침은 뭡니까? 박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공식 답변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긴장했어요. 답변을 보류한다는 건 협상 여지를 남겨둔 거였지만 동시에 카타르 압박을 정면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카타르가 실제로 공급을 중단하면 한국도 타격을 입습니다. 박준혁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한국 LNG 수입 구조도가 나타났고 카타르 비중이 15%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카타르 물량이 중단되어도 다른 경로로 보충 가능합니다. 이미 시뮬레이션 완료했고 실행 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알았어요. 한국은 카타르 없이도 버틸 수 있었고 이미 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측면을 생각했어요. 카타르가 한국 공급을 중단하면 그 물량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었고 현물 시장 가격이 2배인 상황에서 카타르는 오히려 이득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카타르 입장에서는 한국 물량을 끊고 현물 시장에 파는 게 유리합니다. 박준혁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선박 일정도 조정해야겠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선박 일정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즉시 이해했어요. 박준혁이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카타르 노스필드 확장 프로젝트 선박 건조 일정표가 나타났고 63척의 LNG 운반선이 연도별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 선박마다 건조 시작일과 인도 예정일이 표시되어 있었고 일부는 이미 진행 중이었으며 나머지는 착수 대기 상태였습니다. 박준혁이 특정 구간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2027년 인도 예정 선박이 12척인데 만약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면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따라갔어요. 우선순위 조정이라는 건 다른 프로젝트를 먼저 처리한다는 뜻이었고 카타르 선박 건조가 뒤로 밀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지연될 수 있습니까? 박준혁이 대답했어요. 조선소 슬롯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능합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1년 지연이라니 카타르는 확장된 생산시설을 완공해도 운반선이 없어서 물량을 못 파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어요. 하루 손실액을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고 위약금 30억 달러 같은 건 비교도 안 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보복 조치입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보복이 아니라 자원 배분입니다. 조선소 입장에서는 납기 준수가 중요하고 고객사 협조가 원활하지 않으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저는 그 논리를 이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카타르에 대한 압박 수단이었어요. 카타르가 LNG 공급을 무기로 쓰면 한국은 운반선 건조 일정을 무기로 쓸 수 있었고 둘 중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입을지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사실을 카타르에 통보했습니까? 박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비공식 채널로 전달했습니다. 저는 언제냐고 물었고 박준혁이 말했습니다. 카타르 요구를 받은 다음 날입니다. 저는 타임라인을 정리했어요. 카타르가 압박 메시지를 보냈고 한국은 하루 만에 역압박 카드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카타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카타르 반응은 어땠습니까? 박준혁이 최근 외교 전문을 보여줬어요. 카타르 에너지부 후속 서한이라는 제목이었고 발송 날짜는 어제였습니다. 저는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전 서한 내용을 재검토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계약 조건 변경은 시기상조로 판단되며 기존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사실상 철회 통보였습니다. 저는 그 전문을 보며 놀랐어요. 카타르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공급 중단 위협을 꺼냈다가 한국의 역제안을 받고 즉시 후퇴한 거였어요. 저는 박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카타르가 완전히 물러섰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상호 의존 구조를 이해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승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카타르보다 강한 위치에 있었고 그 사실을 카타르도 알고 있었습니다. LNG 공급은 대체 가능했지만
LNG 운반선 건조는 대체 불가능했고 그 차이가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적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카타르 압박 시도 한국 선박 일정 조정 카드 카타르 즉시 철회 공급자가 아니라 운송 지배자가 강하다라는 키워드들을 적었고 이 구조가 제가 이해했던 에너지 질서와 완전히 다르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물었습니다. 이 역학관계를 다른 국가들도 압니까? 박준혁이 대답했어요. 업계에서는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업계에서는 알려진 사실인데 정책 결정자들은 몰랐던 겁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한국을 약한 고리로 봤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한 고리였고 우리는 지도를 거꾸로 보고 있었어요. 지도를 거꾸로 보고 있었다는 깨달음 직후 저는 박준혁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구조를 언제부터 설계했습니까? 박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명확한 시작점은 없었고 단계적으로 구축됐습니다. 2002년대 초반 조선 산업 경쟁력 확보가 첫 단계였고 2010년대 에너지 안보 다변화가 두 번째 단계였으며 2022년 위기 이후 통합 시스템 완성이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타임라인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은 조선 기술 에너지 경로 외교 관계를 하나씩 쌓아 올렸고 각 요소가 서로 연결되며 지금의 구조를 만든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호주, 미국, 캐나다, 다중 공급선 확보, 아랍에미레이트 군사 협력 기반 에너지 우선권 천공 시스템, 실전 검증, 카타르 운반선 건조 독점이라는 키워드들이 화면에 나열됐고 저는 각 항목 사이 연결고리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자원을 직접 생산하지 않았지만 자원을 이동시키는 능력을 독점했고 자원 생산국을 방어하는 능력을 제공했으며 자원 공급 경로를 다변화해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원을 가진 국가보다 자원을 움직이는 국가가 더 강한 위치에 섰고 전통적인 에너지 질서가 뒤집힌 겁니다. 저는 박준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구조는 의도된 전략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만들어진 겁니까? 박준혁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각 단계는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전체 그림은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이해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스터 플랜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각 위기마다 대응하며 구조를 만들었고 그 구조들이 연결되며 시스템이 완성된 거였어요. 저는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한국 에너지 안보 구조 재평가 및 글로벌 질서 변화 분석이라고 정했고 서론을 쓰기 시작했어요. 기존 분석에서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취약 국가로 분류됐으나 실제 구조조사 결과 다중 공급선 확보, 운송수단 독점, 방위 산업 연계를 통해 오히려 강력한 협상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문장을 적었고 그 아래 구체적인 근거를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공급 경로 다변화였어요. 중동 의존도 20% 미만 유지, 태평양 경로 15년 전부터 준비 자동 전환 시스템, 실전 검증 완료라는 항목들을 적었고 각 항목마다 박준혁에게 받은 데이터를 첨부했습니다. 두 번째 섹션은 외교 안보 연계였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원전 건설이 군사 동맹으로 발전 천공 시스템 실전 요격 성공률 96% 에너지 공급 우선권 확보라는 내용을 정리했고 미국 중부사령부 평가 보고서도 참조 자료로 포함시켰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운송 지배력이었어요. 글로벌 LNG 운반선 건조 점유율 60%, 카타르 프로젝트 선박 80%, 한국 건조 납기 조정 시 프로젝트 전체 중단 가능이라는 핵심 내용을 적었고 카타르 압박 시도 및 철회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며 결론 부분을 고민했어요. 이 내용을 어떤 톤으로 마무리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너무 강하게 쓰면 기존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거였고 너무 약하게 쓰면 상황의 심각성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저는 중간 지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결론 섹션에 이렇게 적었어요. 전통적 에너지 안보 이론은 자원 보유량과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국가 위상을 평가했으나 한국 사례는 자원 이동 능력과 공급망 다변화가 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준다. 특히 운송수단 독점은 자원 생산 독점보다 강력한 협상 레버리지로 작용하며 이는 기존 질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문장을 작성했고 마지막에 정책 제언을 추가했습니다. 향후 미국은
한국을 단순 동맹국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 핵심 파트너로 재정의해야 하며 공급망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넣었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나열했어요. 보고서를 다 쓰고 나서 저는 박준혁에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 있습니까? 박준혁이 화면을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사실관계는 정확합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며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 전달되면 한국 정부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박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이니 문제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자는 마크 톰슨이었고 참조에는 국무부 에너지 담당과 국방부 정보 분석팀을 넣었어요. 제목은 한국 현장 조사 최종 보고라고 적었고 본문에는 간단히 서울 현장 조사 완료했으며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만 썼습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기 전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보고서가 나가면 제가 제네바 회의에서 내린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게 드러날 거였고 한국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한 결정도 재검토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건 사실이었고 보고할 의무가 있었어요. 저는 발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어요. 공항까지 차량 준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과 USB를 넣고 박준혁이 준비해준 추가 자료들도 함께 챙겼어요. 상황실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벽면 모니터를 봤습니다. 여전히 LNG 선박들이 각 경로에서 정상 이동 중이었고 한국으로 향하는 물량은 끊김없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박준혁과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도움 감사합니다. 박준혁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본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세계 질서가 바뀌는 과정이었고 그 중심에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서울 거리를 지나갔고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카페마다 불이 켜져 있었으며 신호등은 규칙적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위기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모든 게 정상이었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가 에너지 공급 경쟁에 뛰어들고 일부 국가는 정전을 겪고 있는데 한국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하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마크 톰슨에게서 답장이 와 있었고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귀국 즉시 브리핑 준비하십시오라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즉시 브리핑이라는 건 상부에서 이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이었고 제 판단 실수도 함께 논의될 거였어요. 탑승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각 섹션을 검토하며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했고 데이터 출처도 재점검했어요. 모든 내용이 박준혁에게 받은 공식 자료나 공개 문서에 기반하고 있었고 추측이나 과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제 초기 판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명확해졌어요. 한국을 가장 먼저 무너질 국가로 봤고 협상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우선순위 최하위에 배치했던 모든 결정이 틀렸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고 저는 비행기에 올라 좌석에 앉았어요. 이륙 전 안전벨트를 매는 동안 옆자리 승객이 신문을 펼쳤고 우연히 헤드라인이 보였습니다. 카타르 LNG 공급 정상화 선언 시장 안정 기대라는 제목이었고 저는 그 기사를 흘끗 봤어요. 카타르가 주요 수입국들과 협의를 마쳤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으며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박준혁과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출국 직전 상황실을 나서며 저는 그에게 물었었습니다. 왜 이 모든 정보를 저한테 공개했습니까? 박준혁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묻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해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건 한국 시스템이 완성됐고 다른 국가들이 알든 모르든 작동한다는 의미였어요. 정보를 숨길 필요도 없었고 오히려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서울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에너지를 소비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꺼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LNG를 수입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준비한 공급 경로 2020년 위기 이후 재설계한 시스템 아랍에미레이트와 쌓아온 신뢰관계, 그리고 세계 LNG 운송의 60%를 장악한 조선 산업이 모두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보고서 결론 부분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문장을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어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에너지 안보의 정의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자원 매장량과 생산 능력이 국가 위상을 결정했지만 현재는 공급망 다변화 운송수단 장악 외교 안보 통합이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한국은 이 새로운 질서의 선두에 서 있으며 우리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문장을 적었고 그 아래 더 강한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한국을 에너지 취약국으로 분류했으나 실제로는 가장 탄력적인 공급 구조를 보유한 국가였다. 이는 정보 분석 실패가 아니라 분석 틀 자체의 오류이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적었고 마지막 문단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향후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한국을 협력 대상이 아니라 필수 파트너로 재정의하고 에너지 안보 체계를 공동 구축해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며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문장으로 마무리했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비행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 보고서를 받아들이고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과장됐다며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실은 바뀌지 않았고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으며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새로운 질서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아래로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LNG 운반선들이 각자의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을 거였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선박도 있었고 카타르나 호주에서 출발한 물량을 실은 배들도 있었어요. 그 선박 대부분이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졌고 한국 기술진이 설계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공항에 착륙한 건 현지 시간 오후였고 저는 입국 수속을 마치고 사무실로 직행했어요. 마크 톰슨이 이미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인사했고 마크가 바로 질문을 던졌어요. 보고서 내용 확인했습니다. 정말 이 정도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모든 내용이 검증된 사실이고 과장은 없습니다. 마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틀렸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저는 프로젝터를 켜서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공급 경로 아랍에미레이트와의 관계 운송, 지배력 각 요소를 설명하며 왜 기존 판단이 잘못됐는지 하나씩 입증했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끝날 무렵 마크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